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책 읽어드리는 해피 북나잇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장 샤오헝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첫 번째 강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그만큼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차 무뎌진다.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삶은 점차 빛을 잃고 결국 새까지 바래고 만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한 번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실히 살고 있다 자부하며 매일 판에 박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행복은 옆집에 있다고 말이다.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그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분명 나보다 직장도 별로인데 매일 저녁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할 만큼 여유가 있다. 나처럼 BMW를 모는 것도 아닌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초원의 빛은 미국에서 1961년에 제작된 영화로 당시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았다. 남자 주인공 버드와 여자 주인공 윌마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윌마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결국 버드와 윌마는 안타깝게도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년 후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버드의 목장에서 재회한다. 시카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윌마가 버드에게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는다. 행복하니? 한때 찬란했던,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농부가 된 버드는 자신의 집을 망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은 해본 적이 없어.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 더 이상 젊지 않다. 여기서 젊음이란 단순히 나이가 아닌 순수함과 열정을 말한다. 순수함을 저버리고 열정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하나의 감각이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옆집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길가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고,
혹독한 시련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이해득실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천하의 절경을 보아도 피곤하기만 할 뿐이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 행복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우연히 면접을 볼 기회를 얻은 크리스 가드너는 급한 마음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면접을 보러 간다. 면접관은 그런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만약 내가 셔츠와 넥타이 대신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면접에 온 사람을 뽑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크리스는 면접관이 자신을 비꼬고 있음을 알고는 재치 있게 대답한다. 아마 그 사람이 아주 멋진 바지를 입고 있었나 보죠. 어딘지 모르게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이 유머러스한 대답으로 크리스는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 결과 다른 19명과 함께 수습사원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마침내 크리스에게 행복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고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한다면 다음에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도 외면한 채 밥 먹듯 야근을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인생인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 당신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 개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라. 샤하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아주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고 누린다. 이렇듯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욕심 없는 담백한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행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완벽해야 행복한 것일까? 샤하르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실패하는 법을 배워라. 아니면 배우는 데 실패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남보다 완벽하고
훌륭하며 우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벽함이 필수다. 완벽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없으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일이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명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멍투성이인 경우가 태반이다. 즉, 인간은 태생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직시할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 역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 심리의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괴감과 죄책감에 빠진다. 이렇듯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책망하거나 부정하는 심리가 있는 한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을 얻기란 어렵다. 어느 나라 왕에게 7명의 딸이 있었다. 공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으며 머릿결이 칠흑 같았고 탐스러웠다. 왕은 딸들의 머릿결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도록 화려한 머리 장식을 각각 100개씩 선물했다. 100개의 반짝이는 머리 장식으로 헤어스타일을 꾸민 공주들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카락을 빗던 첫째 공주는 머리 장식 1개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공주는 크게 상심했다. 1개가 모자란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 아닌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았다. 첫째 공주는 고민 끝에 남몰래 시종을 보내어 둘째 공주의 머리 장식 1개를 훔쳐오게 했다. 둘째 공주 역시 머리 장식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셋째 공주의 방에 몰래 들어가 1개를 가져왔다. 셋째 공주도 머리 장식이 모자라자 넷째 공주의 머리 장식 1개를 훔치듯 가져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과적으로 머리 장식이 부족해진 사람은 막내 공주였다. 하지만 막내 공주는 99개의 불완전한 머리 장식을 보고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말했다. 99개라니. 99는 영원함을 의미한다잖아.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 다음날 이웃나라의 멋진 왕자가 머리 장식 1개를 들고 왕을 찾아와 말했다. 이것은 이 나라의 7 공주님 중 한 분이 가지고 계셨던 머리 장식입니다. 부디 이 머리 장식의 주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머리 장식이 1개 부족했던 막내 공주는 마침내 그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항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경고다. 사람들은 왜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떻게든 채우려고 애쓸까? 머리 장식이 100개가 있어야 완벽한 인생이고 1개가 모자라면 망친 인생인 걸까? 어쩌면 1개가 모자란 덕에 더욱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가? 신은 우리의 인생에서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창문을 열어둔다. 그런데 그 열린 창문은 보지 않고 굳게 닫힌문만 바라보며 슬퍼한다면 고통 속에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다.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2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만약 자기 자신의 부족함마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수용하겠는가? 자기 자신조차 감싸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겠는가?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중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할 때였다. 분위기가 한창 고양되었을 즈음 링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크게 소리쳤다. 잊지 마시오, 링컨. 당신은 한낱 구두 수성공의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장내는 일순간 침묵에 휩싸였다. 잠깐의 정적이 지나간 후 사람들은 너무 심한 인신공격이 아니냐며 저마다 술꾼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링컨은 의연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 수성공의 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하시는 것처럼 멋지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저의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링컨의 대답에 감동한 사람들은 힘껏 박수를 보냈다. 이렇듯 자신의 불완전함을 용감하게 인정하고 솔직한 태도로 삶을 대할 때 우리는 존중과 인정의 박수갈채를 받고 내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쁨까지 얻을 수 있다. 인생에는 빛과 그림자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만약 그림자가 없어 빛만 있다면 빛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는가? 완벽한 사람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이나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의 환희를 평생 알 도리가 없다. 어쩌면 부족함이 있기에 비로소 완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베푸는 아량을 배워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전에 나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기 위해 학생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이려 애썼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런 방법으로는 학생과 통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제시할 뿐이었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 희노애락이 두루 있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사랑스럽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대할 때 인생은 비로소 아름답고 완전해진다. 두 번째 강의. 완벽을 향한 추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누구인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 마리안느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적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가지는 데서 온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 안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역시 완전 무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결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해지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티끌 없이 완벽한 옥은 존재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오히려 한 점의 티가 옥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강점과 장점에 집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물었다.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 살다니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자 시각장애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었다. 뭐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행복한걸요.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요.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청각장애인에 비하면 소리를 잘 듣고 언어장애인에 비하면 말도 잘해요. 하반신 장애인에 비하면 잘 걷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 따위는 쉽게 넘어설 수 있답니다.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외에도 나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시각장애인의 대답을 들은 사람은 자신의 무릎을 탁 쳤다. 나는 이 사람의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으니 그만큼 더 행복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완전 무결해 보이길 바란다. 그러나 옛말처럼 금은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는 법이다. 어차피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어쩌면 당신은 옆자리의 짝꿍만큼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도 모두가 탐복할 만큼 손글씨를 잘 써서 더 큰 주목을 받을지는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노래를 못해도 가야금 타는 솜씨가 좋아 목소리 대신 가야금 선율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지는 모른다. 무엇이 됐든 당신에게는 남이 가지지 못한 재주와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가? 영국 소년 애킨스는 둔해 보이는 생김새와 말투와 행동도 어눌하기 그지없었다. 그의 식구들은 그가 분명히 지능이 낮거나 바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짓궂은 장난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그를 처치곤란한 골칫거리로 보았다.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앞날이라고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는 애물단지.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킨슨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코미디 연기였다. 연기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잘하는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친구, 선생님, 가족 그 누가 되었든 귀엽고 웃기고 말았다. 자신의 재능을 깨달은 애킨스는 그것을 더 갈고 닦기로 결심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했고 온갖 코미디 연기를 섭렵했다. 그렇게 갈고 닦은 그의 연기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주었고 딱딱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교실에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그와 친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바로 오늘날 영국의 대표적 코미디언 배우 로완 애킨슨이다. 그는 미스터 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일찌감치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자신을 믿고 더욱 갈고 닦을 수 있었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 보였던 로완 애킨슨에게도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대단한 재능이 있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장점과 재능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일밖에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괜찮다.
자신에게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장점이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단점 역시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장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 재능 없고 평범하다고 단정하지 말라.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더더욱 금물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 안의 빛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날이 온다. 중국 시인 벤지리는 시 단장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당신은 다리 위에서 풍경을 바라보고 풍경을 바라보는 누군가는 누각 위에서 당신을 바라본다. 밝은 달은 당신의 창가를 장식하고 당신은 누군가의 꿈을 장식한다. 강인한 의지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혹한 운명과 싸웠던 여성도 있다. 마크 트웨인이 나폴레옹과 더불어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인물로 뽑은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헬렌 켈러의 삶은 그 자체만으로 많은 이의 칭송과 경탄을 받을 만하다. 그녀는 이중 삼중의 장애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을 딛고 행복을 찾아냈으며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온 몸의 감각만 예민하게 살아있던 그녀가 처음 워터라는 글씨를 썼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하버드 대학교의 문턱을 넘었을 때, 첫 번째 작품을 세상에 발표하고 첫 번째 상을 받았을 때, 그때마다 헬렌 켈러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고통과 절망을 이겨냈다. 만약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과 강인한 영혼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했으리라. 헬렌 켈러는 말했다. 태양을 바라보고 달려라. 그러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행복하기를 바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일이 있다. 하나는 바꿀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바꿀 수 없는 일이다.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헛된 시도이며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뒤 그것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먼저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단점에 집중하는 대신 장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찾아낸 장점은 진정한 자부심의 크나큰 자본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강의. 일에 대한 편견을 바꿔라. 일은 짐이 아닌 선물이다. 샤하르는 일을 세 종류로 구분했다. 생계를 위한 일, 성공하기 위해 한 일, 사명으로서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일 자체는 삶이 준 선물이라고 말했다. 일은 분명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다. 일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이다. 한 늙은 거지가 할 일 없이 들판 한가운데 드러누워 햇볕을 쬐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신이 나타났다. 거지는 기회를 놓칠세라 신 앞에 엎드려 자신의 소원을 3가지만 들어달라고 간청했다. 신이 알았다고 하자 거지는 신이 난 목소리로 첫 번째 소원을 말했다.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거지는 엄청난 부자가 됐다. 거지가 곧이어 두 번째 소원을 말했다. 저를 다시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젊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대로 즐기질 못하니까요. 신은 이번에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20대 청년이 된 거지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다. 그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제 마지막 소원은 평생 일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즉시 거지는 다시 돈 한 푼 없는 늙은 거지가 되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왜 다시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까? 신이 말했다. 일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너는 방금 그 축복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아버지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아들에게 충고했다. 만약 첫 번째 직장에서 좋은 사장을 만나고 급여도 많이 받게 된다면 인생이 내게 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해라. 혹시 급여가 적고 사장도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를 너 자신을 단련기회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일하거라. 이 얼마나 슬기로운 충고인가. 그는 아들에게 대우나 환경에 상관없이 일 자체를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일할 때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업무 환경에 감사하고 상사에게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에 감사하고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또 자신을 단련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성공에 이르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야기 속 거지처럼 마음속에서 일을 이미 고생스러운 것, 고단한 것으로 단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보낸다고 상상해보자. 이 얼마나 무료하고 답답하겠는가? 사람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을 얻는다. 그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고용된 임시 청소부였다. 수백 명의 직원 중에서 그녀는 학력이 제일 낮고 제일 고된 일을 하며 가장 적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만큼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매 순간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했으며 누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것이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도와주었다. 열정적인 그녀의 모습은 다른 직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고 곧 그녀가 청소부라는 사실조차 개의치 않고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빌 게이츠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호기심이 생긴 게이츠는 그녀를 불러 물었다. 매일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학력도 낮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런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월급도 충분히 주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회사에 보답할 방법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절로 신이 난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한 게이츠는 청소 업무를 하고 남은 시간에 컴퓨터 관련 지식을 배워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녀는 게이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직원이 되었다. 일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노동에서 오락으로 바뀐다. 그러나 이를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기만 하다.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고 단조롭게 반복되는 업보가 된다면 삶은 온통 지루함과 괴로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일이 업보가 아니라 선물로 보이는 순간 일 자체가 소중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행복을 얻게 된다. 일을 선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이란 사실을 잊지 말자. 일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일을 함으로써 생존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을 조금만 더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면 어떨까? 1. 노동이 아니라 사업으로 하라. 일을 고된 노동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 아무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여긴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것이다. 이는 빌 게이츠의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다양한 불만을 늘어놓는다. 너무 단순해서 기술이 필요 없다. 너무 평범해서 장래성이 없다. 너무 무미건조해서 재미가 없다. 너무 과중해서 피곤해 죽겠다. 등등. 이처럼 많은 이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으며 억지로 혹은 대강대강 하루를 보낸다. 그러니 행복할 틈이 없는 것이다. 한 유명 기업가가 말했다. 나의 회사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엾은 직원은 오로지 월급 받을 날만 생각하고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종종 이를 협력 파트너쯤으로 생각한다. 이해관계로 얽혀있지만 감정적 교류는 전혀 없는 그런 사이처럼 말이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궁리하면서도 일 자체는 아예 무시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다. 하지만 자기 집도 쓸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하를 휩쓸겠는가? 라는 말도 있듯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지 않는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모른다. 오히려 일을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한다. 그러니 매일이 지루하고 지겨운 것은 당연하다. 실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읽어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맡겨졌다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성실하게 완수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은 결실들이 쌓여서 큰 성과를 이루고 매 순간의 열정이 모여서 일을 진정한 사업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세 사람의 석공이 커다란 바위를 캐고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석공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보면 모로 돌을 캐고 있지 않소. 이걸 다 캐야 집에 갈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생을 하고 있다오. 두 번째 석공이 무기력한 투로 대답했다. 바위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힘들기는 하지만 보수가 좋지요. 나는 자식이 둘이나 되는 터라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세 번째 석공은 질문을 받자 잠시 망치를 내려놓고 자부심이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지금 내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성당이 생기게 됐는데 그곳에 쓸 바위를 캐고 있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당을 짓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첫 번째 석공은 여전히 공사장에서 돌을 깎고 있었다. 두 번째 석공은 사무실에 앉아 밤을 새우며 도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석공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어 전국 각지를 돌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첫 번째 석공은 일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벌로 생각했고 두 번째 석공은 일을 의무이자 짐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세 번째 석공은 일 자체를 영광스러운 일생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사람의 기분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 일도 기분과 마찬가지다. 일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책임감과 열정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남의 눈에는 재미없고 무료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게다가 책임감과 열정이 뒷받침된다면 어떠한 일에서든 손쉽게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일도 아껴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으로 생각하라.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순간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의미 있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는 단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을 사업으로 보고 모든 것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11번째 강의.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갖는 것이다. 이 글을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초연함과 미소를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린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눈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불만스러운 부분을 억지로 찾아낸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과도 거리가 멀다.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솟구치는 샘물로 갚아라 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려면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감사는 교양이자 미덕이며 지혜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의 모든 부분에 감사한다. 날이 쨍하니 맑으면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감사하고 흐리고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라겠다며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날이 맑든 흐리든 매사가 불만스럽고 기분 나쁘다. 아메이는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무조건 집을 뛰쳐나왔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아메이는 그제야 배고픔을 느꼈다. 마침 눈앞에 국수를 파는 간이식당이 있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다. 그녀는 또 한 번 어머니에게 화가 났다. 그때 간이식당의 여주인이 그녀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얘야, 국수가 먹고 싶니? 아메이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렇긴 한데 돈이 없어요. 여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것으로 하자꾸나. 곧 그녀 앞에 뜨끈한 김이 피어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놓였다. 아메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깜짝 놀란 여주인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저를 혼내기만 할까요? 오늘도 엄마랑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저를 찾지도 않잖아요. 정말 매정해요.
그러자 여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그녀를 타일렀다. 얘야, 너는 기껏 국수 한 그릇 준 나에게 감사하면서 왜 10년 넘게 너를 길러주시고 매일 밥과 빨래를 해주신 엄마한테는 감사할 줄을 모르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어째서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잠시 베푼 친절에는 고마워하면서 낳고 수십 년 동안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어쩌면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가족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부모님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한 수도자가 자신의 스승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재난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어느 기자가 가난한 산골 마을을 취재하러 나섰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산그늘에 자리한 아주 낡은 초가집 앞에 걸음을 멈췄다. 앞마당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숙제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 해졌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은 아이들은 몽당 연필을 쥐고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기자는 가까이 다가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쓰고 있는지 슬쩍 보았다. 공책 맨 윗줄에는 삐뚤삐뚤한 필체로 감사 편지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기자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들은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기쁜 얼굴로 자신들이 쓴 글을 보여주었다. 향기로운 꽃에게 고맙습니다. 푸른 하늘에게 고맙습니다. 크고 단 열매를 맺어준 사과나무에게 고맙습니다. 둘째 형에게 고맙습니다. 제게 산수를 가르쳐 줬거든요.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주신 엄마께 감사합니다. 기자는 깜짝 놀라면서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여 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겪으며 비교적 고독하게 살았고 사망률도 1.5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감사는 삶의 질을 높인다.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배우자의 사랑과 친구의 우정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한다. 사실 감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도, 할 일이 있는 것도,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건강한 것도, 함께할 가족과 친구가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할 거리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하게 살아가며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훨씬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